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이잖아요. 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쁘신 와중에 이런 분들,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휴가 계획을 세울까? 저희는 네. 법원이 휴정기라고 해서 재판을 열지 않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원의 그런 게 휴가인가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를 각급 법원들이 이렇게 한 주씩 해서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때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너무 피크 때라서 비용도 비싸고 이럴 때라서 좀 애로점이 있는데 저도 아마 그때쯤 휴가를 가볼까? 요즘 이 구도심이나 뭐 목포 쪽 아니면 이런 쪽도 그러니까 국내 여행도 너무 잘 돼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권유도 많이 받고 소개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꼭 천사대교를 한번 걸어가 보고 싶은데 그 천사대교가 생기고 나서 가봐야지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직 못 가가지고요. 천사대교도 한번 건너보고 싶고 그 퍼플섬이라고 할머니들도 보라색 옷 입고 다니는 신안의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성지래요. 거기가 보라색 섬이어서 우리 딸이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운전하는 우리 남편은 또 한 달 내내 잘해줘가면서 좀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네. 가봐야 될 때 가보고 싶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는 한숨을 좀 쉬고 네. 이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기사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봤는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5일에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법인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하는 긴 제목의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임종 과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본인 의사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인 거죠. 네, 이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매년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력 존엄사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제가 말로 뱉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죠. 네. 개념이 잘 잡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조력 안락사라는 건 일단 환자가 직접 투약을 하는 겁니다. 치사량에 이르는 어떤 약물이나 뭐 이런 물질을 투약을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그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안은 이른바 지금 말씀드린 조력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조력 안락사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 환자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나 죽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약물을 저한테 처방해 주세요. 제가 투약해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행법상 자살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방조 행위는 처벌을 하고 있어요. 알게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방치했다, 나아가서 도와줬다라고 하면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최소한 조력 존엄사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선택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병이 있는데 말기 상황이다. 이를테면 말기 암이랄지 이런 상황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돼야 되고요. 회복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이 정말 참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것을 의료진이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나아가서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요.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전문의, 그러니까 의사 총 2명이 이런 선택을 해도 지금 의학적으로 괜찮다. 왜냐하면 고통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고 회복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줘야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제출돼 있는 안의 내용입니다. 고통을 겪는 환자의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우선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유산이나 뭐 이런 나쁜 의도로 의료인과 뭐 짜거나 아니면 죽일 목적으로 이 조력 존엄사를 이용할 방법은 없는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소극적 안락사는 평소에 본인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소극적 안락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이를테면 조력 안락사법이 도입이 됐다. 그런데 이제 말기 환자 같은 분들은 굉장히 인식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잖아요.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나 조력 안락사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정말 환자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진정한 이 뜻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쉽사리 조력 안락사를 현행 법에 의하더라도, 지금 제출돼 있는 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명시적으로 정말 또렷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전제돼야만 이런 선택을 또 허용하는 게 지금 법안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생명에 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겠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조차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신뢰의 문제가 남아 있기도 하네요. 근데 또 하나는 의사잖아요. 이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 사형 제도가 있는 주에서조차 그 이제 사형 약물 그 사형 약물을 예. 주입하는 것조차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기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을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건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제 그 자살 방조를 넘어서 네. 의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의사분들은 또 이 부분을 양심상 정말 도와주고 싶다가도 자신의 어떤 직업 윤리와 엮여서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부딪힐 수 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의사에게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소신 그리고 철학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소극적 안락사, 물론 적극적 안락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사가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조력 안락사를 채택하더라도 최소한 이 죽음을 선택하는 환자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교계에서도 상당히 반대 목소리를 많이 네. 냅니다. 교황이 일단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했고, 죽음을 인간이 선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천주교계에서도 이런 조력 안락사법이 제출은 돼 있지만 이거는 입법 과정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뭐 의사, 의료진 개인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이걸 거부한다고 했을 때 이걸 그럼 강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 법을 만약에 안착시킨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연명의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됐었잖아요. 예. 우선 그때 지금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었냐면요. 아마 법조인들은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 있어요. 보람의 병원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환자가 막 응급환자로 실려옵니다. 네. 여러 가지 연명장치가 끊어지면 바로 사망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치료받지 않겠다. 우리 더 이상은 비용도 문제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아마 이 환자분을 건사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평상시에 뭐 보도에 따르면 폭행을 일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가족들은 아마 이 환자의 연명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의료진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 강하게 하지만 이 환자는 바로 연명장치를 제거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 너무 명약하나하고, 네.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각서를 받아요. 병원의 책임을 물지 않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 책임을 담당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거의 연명장치를 제거한 직후에 이 환자가 사망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살인 방조 행위로 기소가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요. 예. 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형을 받았는데, 통상의 살인방조와는 좀 다르죠. 실제로 뭐 누군가를 살해하는데 도와줬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단 이 환자의 어떤 생명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연명장치가 없으면 사실상 사망에 이를 상황이었고, 가족들의 너무 강한 뜻이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유죄로, 그것도 살인방조의 유죄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까지 판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신호를 주냐면,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생명이 연장되기 어려운 환자더라도, 가족들이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그냥 일단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한다. 아무리 무조건 고통을 해야 된다. 호소해도. 그렇죠. 네. 안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형사처벌 전적이 있으면 의료행위에도 제약이 가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연명치료를 사실상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런데 김모 할머니 사례에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폐암 조직 검사를 하다가 출혈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아이고. 그때부터 연명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분들이 잘 간호하고 보호하고 했지만 이게 너무 장기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판단을 구해본 겁니다. 연명 치료 이걸 강제하는 게 과연 인간의 졸업적인 죽음 그리고 삶과 관련해서 온당한 조치입니까?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갔었고 결론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최소한 인간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 가족분들이 그 당시에 선택했던 건 아주 인위적인 연명치료는 중단하되 음식물을 좀 투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더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연명의료법,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실 때 네. 혹은 편찮으셔도 가족들이 우리는 뭐 산소호흡기 정도는 네.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병원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죠. 평소에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인식이 네.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또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라는 건 현행 법률에 의해서 환자 개인이 또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97년에 이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법원의 어떤 판단들도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타이밍에 이제 법에 무지한 저 같은 경우 이런 궁금함이 생길 때가 네. 있어요. 어쨌든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도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럼 그 당시 보라매 병원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이제 다시 기소가 되고 네. 이런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10년 만에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법과 악함을 우리가 연결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나쁜 짓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허용돼요. 10년 후에 괜찮은 사건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구제 가능성이 그럼 생깁니까? 이런 부분이 그게 참 궁금할 때가 어려워요. 있어요. 네. 지금 그게 살인 방조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를테면 뭐 간통죄라는 게 예전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위헌이다. 이거는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간통죄는 원래 없었던 법으로 되는 거예요. 소급이 사람의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신체적 그리고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으로 재단하는 게 맞느냐. 물론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건 민사로 뭐 배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지 국가가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간통죄 위헌 이러면 간통죄는 처음부터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없는 것. 이러면 간통죄로 처벌받으신 분들은 재심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없었어야 되는 법으로 처벌을 받은 거니까요. 위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구제를 받는데 이거는 죄명 자체는 살인방조죄인데 살인방조죄는 지금도 현행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처벌은 지금과는 많은 다른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내려지긴 했지만 존엄사법으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안착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걸로는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네.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친할머니가 그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석 달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드시지를 못하니까 수액을 계속 놓잖아요. 영양분도 다 그걸로 공급하니까 손이 요만했던 손이 진짜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또 약물을 투여해서 안에 있는 물을 부피, 빼고 다시 또 수액을 놓고 그거를 석 달을 반복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이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가 안 되는 맞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보고 네. 싶어서 치료를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표현하지 못하지만 고통스럽대요.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의사 표현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줄을 막 달고 가족들과 이별할 것인가. 내가 조금 빨리 가더라도 내가 살던 집에서 네. 늘상 있던 방식으로 하다가
이별을 고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어떤 죽음이 그에게 맞습니다. 행복한 죽음인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양 치료를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많아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 의식도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맞습니다. 정말 생명만 연장하는, 그것도 기계적으로 네. 하는 부분이 일단 환자 본인이 과거에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도래할 걸 알았으면 이 상황을 선택했을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존엄한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죽음을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노인과 관련한 단체에서는요, 오히려 존엄사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노인단체에서 환영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아마 젊은 층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훨씬 많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이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어떠냐? 지금 나 존엄사를 하겠다라고 미리 선택하시는 그 비율이요, 성인 전체 인구의 한 3%밖에 되지 않기도 많지 않으실 것 하고요.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말기 암을 겪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른바 존엄한 죽음 이러면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 상당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네. 정말 인위적인 치료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 고통을 저감시켜주는데 방점을 찍는. 근데 그것도 이용률이 20%를 간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안 된다, 이거는 죄악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환자 본인에게 좋은 선택일지에 대한 논의는 일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하니 좀 첫발은 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의 기술로는 의료 기술로는 살리기 힘들었었던 그 연명 치료가 불가능했었던 환자들을 지금은 잘 살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눈부신 하죠. 의료의 발전일 수도 있지만 네. 잘 살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명 치료를 할 때 어떻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게 되니까 소극적 안락사 네.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선택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정말 그렇죠. 우리가 붙잡아 보고 싶은데 그 어떻게 포기가 안 돼요, 가족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었던 상황들도 많았었고, 제가 제일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었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계속 연명 치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이랑 인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사할 시간 없죠. 그 제가 아까 제대로 인사할 수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줄을 네. 달고 그냥 인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쌓여가고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이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본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라기보단 네. 가족들한테 부담이 돼서 아.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자발적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이 존엄사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대 연구팀에서 과거에도 똑같이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과거에는요, 난 정말 찬성하지 그쵸. 않는다는 게 60%였어요. 찬성한다는 비율이 한 40%였거든요. 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해봤더니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거예요. 어머.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럼 존엄사의 선택을 하시고 찬성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가족한테 부담이 될까 봐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줘야겠다라는 예. 마음이 한켠에 있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게 부담이 되겠구나, 내 자식들에게. 아니면 또 이게 병간호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간병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상당히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부분이 미안하고 마음의 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중심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단 가족, 환경, 여건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건 최소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요. 예. 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었는데 존엄사를 선택한 어떤 분이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조력을 받아서 안락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존엄사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약물을 빌리지 않고 열흘 동안 곡기를 끊고 그냥 인사를 다 하신다. 대단한 예. 선택.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럼요. 선택이잖아요. 어렵죠. 근데 제가
최근에 호스피스 병동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이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보다 충분히 자신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게 가슴에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런 병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존엄사와 관련된 법안을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엄스럽고 품위 있게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하는 법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좀 잘 안 돼 있어요. 이용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조력을 받고 싶지만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뭐 말기 암 환자분들 중에서 한 20%간 넘을 정도로만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 환자 본인 뜻은 있지만 그게 구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국가거든요. 대신 호스피스 병동의 이용률이 9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요. 이것도 대안적인 방법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가 안 되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는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나라 40대 공무원분이 스위스로 간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한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려져서 화제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죽음을 준비하면서 동행인도 같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동행인과 함께 죽음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게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 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한 분이 또 더 계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해외까지 나가서 우리나라 자국민이 왜냐하면 가정에서 눈 감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 있는 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먼 타국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럼요. 싶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은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주제?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면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서 노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죽음을 건너오니까요. 다른 문제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 나한테 덤으로 주어진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계획들이 쫙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걸 얘기한다고 불온하거나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남겨진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나. 아이들 때부터 저는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릴 때는 뭐 20대, 30대 정도까지만 네. 하더라도 내가 죽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못하죠. 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가족들이 생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조금 더 내가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구나. 그리고 정말 죽기 전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좀 따뜻한 들을 발견하고 또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면 더 이 부분이 중요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2025년만 되면 65세 이상 고령 맞아요. 인구가 예. 20% 이상이 되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그럼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의 그 이용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진즉 거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됐기 그렇죠. 때문일 텐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죽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 되기도 네. 하고 또 죽음과 관련해서 거론을 하더라도 아니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게 맞아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3년만 지나면 65세의 인구가 전 국민의 20%라는 건 상당히 많은 비중인 거예요. 네. 죽음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죽음을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뗀 게 그렇다면 난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어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면 되지만 그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하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는 그 선택을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5%도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 법률안이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까지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긴 하지만 종교계 반대가 있으니까 쉽진 굉장히 않을 클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지역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교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외면할 때문에.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또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논의의 장은 최소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죽음을 선택하게 할 때 어느 방법까지 어느 한도까지 개인에게 재량권과 자율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내가 암이나 말기암이라는 걸 나중에 밝혀져서 시한이 별로 남지 않으면 나에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 반응은 뭐였냐면 아빠 그런 얘기를 왜 해?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 얘기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둬야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단순히 뭐 존엄사나 안락사 문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도 좋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렇죠. 싶은가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고 네. 그런 이야기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는데 어르신들이 영정사진을 좀 예쁠 때 미리, 먼저 예, 찍어 놓으시잖아요. 찍어주시죠. 네. 그게 오히려 미리 찍어놓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찍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의도 미리 그쵸. 좋은 걸로 수의를 만들면 오래 사신다 그래서 미리 해드리잖아요. 네네. 예. 그런 식의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퍼진다면 뭐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뭐 맞습니다. 연명치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지 불길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이런 대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이 되면 이미 늦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서 즐거운 시간을 그쵸.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극적인 존엄사를 뭐 조력하는 것이라도 의료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장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까 봤던 그런 법적인 분쟁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이게 법률에 많이 영향을 받죠. 이를테면 낙태도 위헌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네. 헌법 불합치가 나왔는데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만들라고 하는 후속 입법을 하라는 시점까지 법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엄청난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를테면. 몇 개월에 네. 낙태 시술을 해도 처벌받을 조항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은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언제까지 법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만들지 않으면 그 법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기준도 주수 막 이런 걸 다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밖으로 나왔을 때 자연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한 24주 정도의 이후에는 좀 금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가이드라인을 치고 이 법으로 면책되거나 아니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정말 이런 선택이 내 일인 그런 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의료 현장에서도 이를테면 어떤 방법이 전혀 없다. 법률로 근거도 없는데 소극적 안락사든 적극적 안락사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죠. 네. 지금 이 행위를 하면 자살방조죄로 기소돼요. 재판에 넘겨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국회가 관련 입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예. 입법이 어려우면 공청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영화인데 굉장히 불온한 상상을 소재로 한 일본 영화였어요. 2025년이 되면 단카이 세대라고 한 우리 베이비붐 세대와 똑같은 분들이 75세.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도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후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상상은 뭐냐면 일본 그 문화들 중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5세가 넘으면 국가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상상하에 만들어진. 그런데 지금 일본스러운 네. 일본의 상상력이죠. 그리고 네. 거기 주인공은 78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라고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이분은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럼 그 선택에 관련된 말하자면 가상의 내용인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상상은 그렇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은 오면 안 되겠지만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제 75이 넘으시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우신 건 사실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르신들의 생각, 60대 70대, 80대 분의 생각, 의사들의 생각, 네. 간호사의 생각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쉽게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사회가 인식을 합치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다 그래서 밀어놓으면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죽음은 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면서 하기 위한 선택이 돼야 되지 네.
강요나 등 떠밀리듯이 하면 안 돼요.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이것이 만에 하나 정말 가족 부담 때문에 생계 때문에 경제적 곤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도록 설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 영화도 정말 함의하는 바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논의를 오래 걸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선거를 뭐 4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공청회도 한 3번 하고 네. 법안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맞죠.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 발의됐던 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공청회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예전의 나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5년이 지나고 있을까? 10년이 지나면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수준들이야 그러니까 네. 생각들이 좀 바뀌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법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네. 낙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도 낙태가 이제 위헌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주수가 넘어가면 결국엔 낙태가 아니라 살인으로 그렇죠. 처벌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엄밀하게 좀 잘 정의가 되어야지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고 좀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와 더불어 좀 국회에서 네. 지혜롭게 적어도 이야기는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물을 투여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할 수 있도록 있죠. 허용을 해주는 네.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재단도 있어요. 이거 디그니타스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 존엄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인권 변호사가 설립을 한 단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는 좀 특이하게도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비용을 어느 정도 내기만 하면. 그래서 한국인도 한 2명 정도가 이걸 이용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긴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40대 공무원 같은 분은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던 거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다 다른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아예 허용되지 않고요. 소극적 안락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주는 되는데 또 다른 주는 안 되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내가 허용이 되지 않는 주에서 살고 있어서 다른 주로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죽음을 다른 허용이 되는 주에서 맞이하는 그런 영상을 또 올려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유튜브에서 확인이 되기도 하고 뭐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도 또 허용이 되는데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아마 선례로 참고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종류가 많다는 건 아직 명확하게 결정을 누구도 내리지 못했다는 네.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았었던 오늘 투데이 잡스 뉴스는 네. 법이다 장영민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